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30분 단위로 끊어서 하다 보니까, 네, 1강 자체를 이제 진행하는데 몇 번씩 강의를 보셔야 돼서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는데, 네, 집중력이 좋으실 때 딱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와인 글라스는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와인잔 닦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와인잔 닦다가 와인잔 많이 해먹었어요. 특히 이제 리델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잔이 있는데 여기 이 입부분 있죠? 림이라고 하는 부분이 얇으면 얇을수록 비싸요. 그 뜻은 뭐예요? 설거지할 때 정말 조심해야겠죠. 이게 제가 힘이 세서 그런지 아니면 제 손만 닿으면 다 이렇게 망가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손만 닿았는데 여기가 부셔졌어요. 깨졌어요. 네. 여러 개 해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힘이 문제인가? 아니면 손이 닿는 게 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와인 글라스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 가급적 세제를 쓰지 않고 세척을 하래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뭐, 와인을 이제 드시다 보면은 립스틱 자국이 묻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고기랑 드시다 보면 여기 기름기가 묻을 수 있고, 찝찝하잖아요. 물로만 헹구면, 그쵸? 그래서 저는 빡빡빡 닦는 편이긴 한데, 원래는 그 여기 와인에 있는 유리 안에도 그 성분 안에도 그 세척하다 보면 세척액이 막 그렇게 묻다 보면은 와인을 드실 때 그 맛과 향에 영향을 좀 안 좋게 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급적 세제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입쪽 부분을 빡빡딱 잘 닦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또 수업할 때 그 잔들을 들고 갈 때마다 깨끗하지 않으면은 수강생분들이 조금 좀 찝찝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닦아서 갑니다. 그리고 닦고 나서는 와인잔 전용이 있는데 마이크로파이버 소재. 말이 어렵지만 그냥 안경 닦는 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안경 닦는 천이랑 비슷합니다. 자, 린넨 이 천으로 마무리를 한다. 그래서 이 손으로 잡고 이 부분을 이렇게 컵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돌리면서 네, 닦으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로 와인 잔 위랑 아래에 있는 스템 부분을 반대 방향으로 비틀면 안 된다. 왜 비틀어요? 왜 비틀죠? 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저도. 자, 그리고 린넨은 중성세제로 세탁을 하고 자연 건조한다. 네, 중성세제. 그리고 이제 향이 강하지 않은 세제를 사용을 하는데, 만약 쓴다고 해도 물에다가 이제 퐁퐁 풀어다가 휘휘휘휘 이렇게 휘 저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린스 하듯이 네, 그렇게 닦는 경우로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디캔팅 과정이 있습니다. 이 호리병 한번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이렇게 생기는 호리병보다도 막 이렇게 휘황찬란해서 이렇게 해서 막 주둥이 달려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새를 연상시키는 주둥이가 있는 그런 디켄터를 많이들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원래 목적은 뭐냐면 병 숙성 과정. 자, 예를 들면 와인은 좋은 와인을 구매를 해서 당장 개봉해서 드시지 않고 병 숙성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뭐 1, 2년 뒤에 내가 좋은 날에 개봉을 해서 마시겠다 할 때쯤 되면 이 침전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껍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은 재질의 그 포도 껍데기. 그리고 이제 효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껍데기나 이런 포도 자체에서 있는 침전물들이 있습니다. 그 와인에 쌓인단 말이죠. 네. 그런 침전물을 걸러내는 데 이제 주 목적입니다. 이 와인이 오래된 와인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디켄터에다 부어요. 부어서 시간이 좀 지나면 어때요? 여기에 밑에 아래에 침전물이 쌓이거든요. 그럼 그 위에 있는 깨끗한 부분에 와인만 다시 이제 컵에다가 따라서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붓는 과정에서 산소가 만날 수 있잖아요. 산소를 또 만나면 어떤 효과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닌이 부드러워집니다. 레드와인에서 탄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껍데기채 넣어서 이제 숙성을 하기 때문에 알코올 발효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와인을 쉽게 공기를 접하게 해서 와인의 향기도 살리고 그 탄닌을 부드럽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와인을 디켄팅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침전물이 있을 만큼 올드 빈티지의 와인을 네, 드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영상 볼게요. 뿅 따서 네, 확인하시고 살짝 기울여가지고 그죠. 그리고 밝은 데서 보통 아래 향초 피워 놓는다거나 불빛 같은 걸 비춰서 최대한 그 찌꺼기를
다 쏟아내지 않도록 합니다. 이거 보이시죠? 찌꺼기들. 침전물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디켄터에다가 부어서 그 디켄터에 시간이 지나면 침전물 가라앉은 상태에서 침전물이 없는 부분만 따라줍니다. 자, 이제 페어링 볼게요. 페어링은 음식이랑 와인이랑 어떤 궁합을 가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규칙은 없습니다. 그런데 매운 음식, 신 과일, 차가운 국물 면 요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매운 음식 드시거나 신 과일 드시잖아요. 뭐 자두 같은 거 드시고 와인 드신다. 그러면은 맛이 잘 나지 않아요. 매운 것도 너무 매운맛이 더 강하기 때문에 와인의 풍미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탕, 국, 찌개, 전골, 간장게장, 꽁치, 고등어, 쥐포, 마른 멸치는 비추. 자, 이거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인데 말이죠. 그죠? 특히 마른 멸치에 고추장 찍어가지고, 근데 여기다 와인이랑 어울리지 않아요. 사실. 그죠? 향이 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은, 네, 너무 향이 강하기 때문에 와인의 향이 많이 묻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루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와인이 있어요. 리슬링, 샴페인, 그러니까 스파클링 기포가 있는 거. 로제는 화이트랑 레드 약간 섞여있는 느낌 있죠? 그 다음에 피노누아. 로제 같은 경우는 원래 레드와인 품종으로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아요. 피노누아, 레드와인 중에 조금 여리여리한 느낌. 이 맛 자체들이 너무 강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두루두루 음료수처럼 잘 드실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음식보다 산미를 따질 때는 산미가 더 좋은 와인이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음식이 시큼시큼해요. 그러면은 와인은 더 시큼시큼해야 된다. 그래서 와인의 맛을 더 느낄 수 있고요. 음식보다 더 달콤한 와인. 이거는 디저트 와인이랑 해당되겠죠. 만약에 초콜릿보다는 더 달아야 되는 거죠. 와인 자체가. 그리고 강한 풍미에는 강한 와인. 예를 들면은 뭐 소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소고기나 양고기처럼 풍미가 좀 강한 스타일의 와인에 예를 들면 피노누아 같이 조금 여리여리한 느낌의 이제 와인을 같이 드신다. 뭐 드시면 안 돼요. 이건 아닌데 이 비싼 돈 주고 만약에 피노누아를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그 고기의 그런 풍미 때문에 이 와인을 잘 느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금 아쉽죠. 그래서 강한 풍미에는 또 강한 스타일의 그런 품종 와인들을 같이 곁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쉬라즈. 그리고 생선이나 닭고기에는 뭐 화이트 와인, 뭐 붉은 육류에는 레드 와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닭도리탕은 어떻습니까? 네, 화이트 와인.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양념이라든지 어떤 그런 양념을 쳐서 만드는 음식인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면 닭고기지만 그 간장 베이스로 된 찜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는 또 그렇게 강하지 않은 풍미의 레드 와인도 잘 어울립니다. 네, 소스도 중요해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에는 탄닌이 많은 와인, 탄닌이 꺼끌꺼끌한 거가 있잖아요. 거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름진 음식이랑 같이 매칭을 하면은 또 그게 되게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페어링에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다양한 음식들이 이렇게 있는데 웬만하면은 서양 음식들이 많아요. 예, 그죠? 서양 음식들. 특히 예를 들면 짜파게티 같은 거 있잖아요. 간장 베이스에 뭐 잡채, 갈비찜, 우리나라 음식으로 치면은 그런 거랑은 또 레드 와인이 잘 어울린다고 해요. 까쇼랑 잘 어울린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부침개 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화이트 와인 중에 좀 너무 산미 쨍한 거 말고 오크 숙성한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또 어울린다고 해요. 뭐 다양하게 페어링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와인 서비스 온도 볼게요.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 스파클링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레드 와인이 있는데 화이트 와인, 로제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스파클링 시원하게 드셔야겠죠. 그죠? 근데 시원하게 드시는데 그 온도에도 나름의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상당히 차갑게. 자, 뭐가 있을까요? 스위트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스위트 와인이 어떻게 차갑게 먹어야 돼? 이거 처음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스위트라고 했을 때 우리 모스카토 다스티처럼 약간의 스위트한 것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정강화 와인 같은 거 있잖아요. 완전 차갑게 드셔야 되는 와인 중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 콜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콜라 같은 거는 상당히 차갑게 먹어야 맛있죠. 예.
미지근한 콜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세상 달고 맛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차갑게 해서 그 기포, 스파클링 그 기포를 잘 살려야 되고, 탄산을 잘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상당히 차가워야 너무 달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네, 상당히 차갑게 드시면 좋아요. 제가 전화가 와서 잠깐 스톱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스위트 와인, 스파클링 와인까지는 봤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화이트 와인 중에 좀 가벼운 질감 있잖아요. 네, 좀 묵직한 것보다는 가볍고 새콤새콤하게 시원하게 마시는 그런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 특히 드라이한 와인 있잖아요. 그 와인들을 봤을 때 라이트 혹은 미디엄 바디다. 그러면은 차갑게 7에서 10도 정도를 이제 세팅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바디감이 있는 거, 막 향과 맛을 좀 더 즐겨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미디엄 풀바디 오크 숙성, 특히 오크 숙성된 와인이다 라고 하면 묵직하거든요. 그러면 약간 차갑게 마시는 네, 그런 온도로 세팅하고 드시면 좋습니다. 그 향이 너무 낮으면,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향이 좀 묻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묻히는 거는 향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만큼 덜 차갑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와인의 스타일 중에 또 레드 와인 중에 똑같아요. 내용도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라이트 바디, 그런 약간 가벼운 스타일의 레드 와인, 뭐 피노누아 같은 거, 그리고 미디엄이나 풀바디한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조금 더 높은 실온 단계, 16에서 18 정도로 기준으로 삼고, 좀 피노누아 같이 네, 여리여리한 라이트한 바디의 그런 와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차게 드시면 더 풍미가 좋은 상태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르크 스크류를 볼게요. 코르크 스크류 보시면은 어떤 거 제일 많이 쓰시나요? 요즘에 이런 거 3번 많이 쓰시고 자동으로 되는 거 많이 쓰시잖아요. 이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이거는. 네, 이런 거 쓰실 일이 거의 없으신데 네, 제일 많이 쓰시는 거는 이거 1번이나 3번이나 네, 이 아래에 있는 자동 그 뭐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스크류. 자, 이 세 가지를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그 1번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으로서는 되게 간편하고 좋은데 문제는 뭐다? 네, 저거 사용하시다가 코르크를 많이 깨서 난감하신 적이 많으실 거예요. 네, 이 코르크를 잘 온전히 수직으로 잘 꽂아서 네, 힘을 잘 받게끔 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렛대 원리 1단, 2단으로 해서 쭉 뽑아 올라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 쉽지 않기 때문에 네, 1번은 처음에는 따기 힘드시지만 요거 연습하셔서 잘 따시면은 이것만큼 들고 다니기 편한 게 없죠. 여행 다니실 때도 들고 다니기 편합니다. 그리고 3번, 뭐 그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비교적 따기가 쉽고 전동 같은 경우는 훨씬 쉬워요. 꽂아놓으면 바로 알아서 네, 뽑힙니다. 자, 그런데 코르크 핏이라고 해서 코르크가 이제 좀 올드 빈티지 같은 경우에 와인을 따다 보면 코르크가 삭아서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깨져서 큰일 났다, 어떡하지? 라고 하실 때 이 아쏘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한다거나 이 코르크 피쉬를 이용을 해서 깨진 코르크 부분의 양옆에 슥슥슥슥 문질러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껴줍니다. 그렇게 껴서 돌려서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건져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그 호일 있죠, 위에. 호일을 커팅해주는 그런 호일 커터예요. 얘 같은 경우에 원래 여기 병목 부분을 아까 제가 1번의 도구를 썼을 때 칼로 뺑 둘러서 여기를 쓱쓱쓱쓱 갈아주고 윗부분을 쓱쓱쓱 갈아주고 하면은 얘가 안에 표면에 구멍이 생겨서 여기가 쓱 빼서 칼로 벗겨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 필요 없이 요거를 위에다가 싹 올리면 이 부분만 뚝 떼서 버려집니다. 위에 돌려서 쓱 빼면 알아서 떨어지죠. 깔끔하게. 그리고 이 아쏘라는 도구로 이제 와인을 오픈해 보겠습니다. 옆에 쓱쓱쓱쓱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껴줘요. 그 안에를 쓱 껴줍니다. 예, 쉬워 보이겠지만 네, 나름 어렵다 해요. 그리고 잘 돌려서 뽑아주시면은 코르크를 이렇게 끼워서 빼지 않아도 잘 빠지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어때요? 코르크만 사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와인을 오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인 오프너. 아이스 버킷 같은 경우에 우리 물 반, 얼음 반 이렇게 넣어서 와인을 차갑게 만들죠. 우리가 칠링 한다고 표현하죠. 물이 열 전도율을 높이려면은 소금을 쓰면은 더 빠르게 시원하게 된대요. 빠르게 시원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금을 넣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물이랑 얼음을 넣어서 이제 시원하게 칠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링백 같은 것도 많잖아요. 이렇게 칠링백. 가방 이렇게 넣어가지고. 수영장 가방 재질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와인 부분에다가 물이랑 얼음 담아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시험 과정을 볼게요. 자, 와인 같은 경우에는 맛과 향, 그러니까 모든 눈, 코, 입을 다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눈으로 먼저 봅니다. 눈, 코, 입 순서로 보시면 돼요. 먼저 봐요. 보는데 이 컵을 살짝 기울여서 눕혀서 보다 보면 그 와인의 그 테두리가 보이거든요. 그 테두리. 그 테두리를 이제 그 테두리를 보는데 이 색깔을 보고 우리가 이제 루비색이냐, 퍼플색이냐, 가넷색이냐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을 맡는다. 코를 대고 향을 맡아요. 그러다 보면은 향이 이제 다양한 향들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새콤새콤하다라고 하거나 이제 화이트 와인에서는 시트러스 계열인지 뭐 복숭아 살구 계열인지 아니면 열대과일 풍미 계열인지 이렇게 향을 볼 수가 있고요.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완숙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완숙도라고 하면은 푹 익은 환경에서 자란 스타일의 네, 레드 와인 포도인지 아니면은 적당한 온도에서 자란 그런 포도로 만든 와인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과일의 좀 약간 방향이 좀 달라요. 체리인데 붉은 체리가 아니라 검은 체리 좀 잘 완숙도가 푹 익은 스타일에서 나온 거면 그리고 레드 커런트보다 블랙 커런트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맛을 본다. 맛을 보고 이제 여기서 보통 끝내죠 사람들이. 맛있다 하고 끝나는데 우리가 이제 와인 공부하는 이유는 이 생각해야 된다는 단계 때문이에요. 그래서 와인을 드시면서 생각을 해야 이 와인이 어떤 풍미를 가지고 있고 색깔은 어떻고 향의 강도는 어떻고 네? 그죠? 색깔의 강도, 향, 맛은 또 어떤 풍미를 내는지 그리고 숙성향이 있는지 그러니까 1차향, 2차향, 3차향이 어떤지를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탄닌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코올이 있는지 여운이 긴지 짧은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네, 테이스팅 노트를 작성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와인이 어떤 와인인지를 분석할 수도 있고 이 와인을 드시고 나서 테이스팅 노트를 작성을 하면요. 먼 훗날 이 와인이 맛있게 먹었나 안 먹었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사실 한번 드신 와인이 진짜 맛있지 않고서는 기억에 남기가 쉽지가 않은데 나중에 이제 그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다시 구매할 의사가 있다? 없다. 맛있게 먹었었나? 이 금액 대비 괜찮았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추천하기도 좋겠죠. 그 노트를 작성하신 거를 보고 이거 와인 되게 내가 맛있게 먹었는데 이거 한번 먹어봐. 이런 스타일의 와인이야. 이렇게 추천할 수 있겠죠. 자, 와인을 본다 라고 할 때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이 있는데 레드 와인 우리가 영하다라고 하는 어린 와인은 5년 이내의 빈티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품종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요. 뭐 보라색, 퍼플색이 나는 품종도 있어요. 뭐 알백 같은 것처럼 보라색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붉은 풍미가 나면은 자주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옅거나 투명하다 그럼 어린 와인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숙성이 되잖아요. 진행되면 될수록 점점 붉은색, 갈색이 같이 혼재되다가 점점점 주황색, 갈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요. 어린 와인은 옅은 색에 거의 투명하고 뭐 레몬 색깔 혹은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레몬 그린 색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색깔이 이제 점점점 숙성이 되고 진행이 되면 될수록 네, 주황색, 갈색으로 바뀌고 진해집니다. 그다음 여기 테두리 색깔을 이 림 부분의 색깔을 보고 우리 색깔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레드 와인이든 화이트 와인이든 간에 비록 태어난 색깔은 많이 큰 차이가 보이죠. 이 색깔은 누가 봐도 붉은색, 이건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점점 숙성되면 숙성될수록 네, 거의 비슷한 색깔로 바뀌어간다. 그리고 와인의 눈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와인이 왜 울어요? 그죠? 와인의 눈물. 자, 와인 렉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와인을 따르고 나다 보면은 우리가 스월링을 하잖아요. 흔들흔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기에 이제
와인이 닿았던 그 액체가 닿았던 곳에 이렇게 쭈르르르 이렇게 물이 떨어지잖아요. 이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요. 도수가 높던지 아니면 당분이 높던지 네,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랑곤의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고 명확하고 느리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도수가 높던지 당분이 높은 네, 와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정강화 와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늦게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와인의 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가 갖고 있는 본연의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이 되지 않은 그냥 포도가 갖고 있는 본연의 향을 우리가 아로마라고 하고 와인을 만드는 데 과정에 있어서 사람이 손이 닿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때 관여가 돼서 나는 향은 부케입니다. 그래서 아로마 같은 경우에는 와인 본연의 포도 품종이 갖고 있는 향으로서 예시를 들게요. 까베르네 소비뇽이 품종이 있다. 그럼 이 품종의 특징은 원래 그 과일 향이라고 하는 체리, 뭐 자두, 그 다음에 커런트 향 등등등 그런 베리류의 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꽃향기가 있습니다. 꽃향기 특히 약간 장미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허브향이라고 하면은 좀 이것도 완숙도가 좀 낮은 곳, 적당히 있는 환경에서 나오는 스타일의 까베르네 소비뇽 같은 경우에는 식물향이라고 해서 허브향이 좀 나요. 그래서 피망이나 허브, 유칼립투스 이런 향이 납니다. 민트. 그런데 부케라고 하면은 우리가 와인이 만들어질 때 나올 수 있는 향이에요. 그래서 오크통에다 넣잖아요. 넣으면은 이 참나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 나무를 안에 이렇게 구우면서 통을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이 참나무에서 나올 수 있는 성분들 중에 불을 만나면 바닐린이라는 성분은 약간 바닐라 풍미를 내고 빵이나 바닐라 풍미를 내고 그 다음에 시나몬이나 정향, 뭐 계피, 정향, 뭐 정향은 약간 매운 향이 있습니다. 양호실 향 같은 향, 뭐 치과 냄새 같은 거 있거든요. 그게 정향인데 그 향이 나올 수도 있고 견과류 향 등등등을 우리가 이제 이 오크통을 통해서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한 와인 냄새가 어떤지를 볼게요. 어떻게 이제 와인을 드시다 보면은 와인을 딱 땄는데 코르크 냄새부터가 좀 이상한 냄새 나는 와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는 거냐? 코르크 자체에 TCA라는 그런 균이 있는데 이 균이 상주에 있는 균이에요. 그런데 온도랑 습도가 잘 맞지 않은 환경에 노출이 되면은 이 균이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해서 이게 와인으로 침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르크 때문에 와인이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코르크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지하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특징이고 이런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은 구매처에 얼른 갖고 가셔야 돼요. 갖고 가셔서 구매처에서 이제 그 와인 판매하시는 분이 직접 향을 맡고 드시다 보면은 얘가 이제 콜키라고 표현하든지 아니면은 부쇼네가 났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되면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어요. 아무래도 마트 같은 데서 이제 이동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장시간에 햇빛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 봐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변질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창고 냄새.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냄새가 난다. 그러면 TCA 감염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과 고른 냄새나 식초 냄새는 산화가 진행이 빨리 된 거예요. 식초 냄새, 와인이 식초가 됐다. 그러면은 너무 산소를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노출이 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파, 양배추 냄새 났다. 그러면은 이산화 황이 과다하다거나 아니면 상한 냄새라고 보시면 돼요. 분뇨, 농장, 말 안장 냄새, 그 브랜 냄새라고 하는데 이런 냄새 같은 경우에는 와인을 만들 때 보면 조금씩 향이 들어갈 수도 있대요. 그럼 환경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향 때문에는 무조건 환불을 해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TCA 같은 경우에는 관리 소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해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산화황 같은 경우는 와인에 어쩔 수 없이 다 들어가요. 살균 소독 목적으로 어떤 모든 과정에서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TCA는 확실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환불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맛을 본다. 당도, 바디, 산도, 탄닌, 알코올, 여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도는 말 그대로 달달한 그 맛의 당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아예 달지가 않아요. 당도가 없으면 당이 말랐다, 드라이하다 라고 표현하시고 그리고 그 중간 정도로 보시면 미디움 정도의 표현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스위트 쪽으로 가시는 거죠. 네, 달달한 맛 나는 거. 그러면은 스위트는 누가 봐도 달달하다면 다 스위트로 보시면 돼요. 미디움 스위트, 뭐 스위트 이렇게 하시는 거죠. 바디감 같은 경우에는 우유랑 물이 있어요. 바디감이 어떤 게 더 바디감이 묵직할까요? 그죠? 우유가 더 묵직하죠. 그래서 얘가 바디감이 있는 건데 입안에 있는 말초신경을 건드려서 입안에 묵직한 느낌을 이제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디감은 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디감이 와인에서도 그렇고 커피에서도 그렇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물처럼 그냥 호로록 가벼운 제형이다. 그러면 약간 바디감이 좀 라이트하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바디감이 좀 묵직하다. 네, 좀 무게감 있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얘는 풀바디하다. 미디엄 바디, 풀바디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산도. 산도는 뭐예요? 네, 우리가 시큼시큼할 때 이게 어때요? 이 치아에 뭔가 시큼시큼하면 이가 시리면서 잇몸에 침이 계속 나오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산도가 있으면 있을수록 네, 침이라든지 이가 시큼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약간 주관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신 거를 좋아하세요. 그럼 신 거를 좋아해서 난 이 정도의 신 거는 별로 그렇게 신 느낌은 없어 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신 거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조금 마셔도 너무 시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시음회를 화이트 와인 시음회 위주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와 진짜 집에 가서 이를 닦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네, 이가 너무 시려서 칫솔을 닿는데 이가 싫어 죽겠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와인을 이게 시음을 하신 다음에 바로 양치를 하시는 건 조금 위험하대요. 왜냐면 그 산성 성분 때문에 그 치아에 있는 그 좀 막을 좀 걷어냈나 봐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강한 치약의 성분이 들어가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물도 많이 드시고 다른 음식을 좀 드시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양치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시음회하고 특히 레드와인 시음회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가 막 거의 뭐 드라큘라 저리 가라 했네요. 드라큘라 이가 새까만 상태로 집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탄닌 입이 꺼끌꺼끌한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탄닌의 양이 중요하고 거칠다 뭐 둥글둥글하다라는 느낌보다도 탄닌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가늠해보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탄닌이랑 당도 때문에 네, 바디감이 있고 없고를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탄닌이 되게 거의 없는 데다가 당도도 드라이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바디감 좀 약한 경우도 있고요. 요 두 가지가 좀 강하다 하면은 네, 바디감 좀 묵직하게 느껴지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요. 알코올을 딱 어느 정도냐면 목에 조금 들어갔을 때 목이 탄다라고 하는 느낌 있죠. 술이 내려가는구나. 목이 뜨겁구나. 이런 향이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은 도수가 높은 경우가 많대요. 14도 이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운 같은 경우에는 그 마시고 나서 알코올 맛이 아니라 포도가 갖고 있는 본연의 맛이라든지 여러 가지 풍미들이 있잖아요. 그 맛과 향이 쭉 오래 간다. 그러면은 피니쉬가 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초를 재시는 분도 계시고도 하여. 그래서 얘네가 골고루 균형감이 있는지 뭐 하나 확 튀는 게 없고 골고루 다 괜찮다. 그리고 여운도 길고 그리고 복합적인 거는 향이 5가지 이상이다. 심플하지 않고 향이 5가지 이상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거를 다 총체적으로 네, 점수를 내서 품질에 네, 어느 정도의 품질이 있다. 이거를 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스팅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작성하는 방법을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네, 이 와인이 어느 정도의 퀄리티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한다가 중요한데 와인의 향이라든지 맛은 생소한 게 되게 많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없는 그런 향신료라든지 다양한 뭐 과일이라든지 꽃향기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주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샘플 키트 같은 것도 좀 유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커피나 와인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갖춰서 공부하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원재료 같은 거 있잖아요. 후추면 진짜 후추 원재료를 사서 맡아보신다든지 클로브면은 그 클로브 자체를 구매를 해서 직접 향을 맡아보신다거나 이게 제일 더 정확하게 향을 맡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그런 테이스팅을 통해서 많은
테이스팅을 통해서 경험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더 친숙하게 와인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 같은 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 1강입니다. 자, 1강 강의 이제 들어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이제 저희 구독해 주시고, 강의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리뷰를 좀 달아주시면은 제가 참고를 해서 앞으로 강의를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